총선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은요 수도권 싹쓸이에요. 숫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는 오히려 의석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180석이 나오느냐? 뭐 비례대표 17석 포함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이 163석이에요. 지역구에서만 과반을 훌쩍 넘기잖아요. 이런 역사적 성공이 없었는데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이런 정도 수준인데 서울로 한번 봅시다. 서울은 41석 중에 그러니까 49석 중에 민주당이 41석을 가져왔어요. 아까 말한 지도상에 보면 용산, 서초, 강남, 송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지도 색깔을 파란색으로 49개 중에 41석. 이거 어마어마한 압승이고요. 다음에 인천에서는요. 총 13석 중에 민주당이 11석을 가져왔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총 59석 중에 51석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싹 쓸어버리니까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데다가 국민의당한테 뺏겼던 호남 무소속 하나 빼고는 다 가져왔죠. 그리고 이 대전 같은 경우는요. 7석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석이었던 강원도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63석이라고 하는 지역구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수도권 압승은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국적인 지역구 판세 분석할 때 일부러 호남은 얘기를 좀 자제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호남을 우리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그 치부한다면 그분들 자존심을 좀 짓밟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순수성을 우리가 좀 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호남은 결집하더라도 왜냐면 호남 분들은 알아서 잘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론 한번 안철수에게 속아서 민주당의 해초리를 들었지만 속았다가 아니야. 네네. 더 개혁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더 자주 가시고 그러면서 표가 결집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에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 지역이 인천과 대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쵸, 그리고 그쵸. 지금의 그 색깔로 표시된 그림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서 야 똑같구나. 그게 바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왔는데 대전과 인천은 더 변했습니다. 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동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차지했었고 왼쪽 원도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래 미통당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대전은 반대로 오른쪽 동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통당 지역이었고 서쪽이 우리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다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충청도 그러니까 인천의 그 표심을 보면 전국 선거 판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 인천의 그 선거 결과가 전국 판세와 똑같이 됐어요. 지금. 네. 원래 인천이 그런 지역이에요. 네. 되게 중립적인 느낌이 나는. 네. 충청도도 대부분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압승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충청 뭐 강원 이런 데 약진한 데다가 경상도에서 잃었던 의석은 사실 수도권에서 다 만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수도권 압승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상 경상도 쪽의 표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묻지마 투표란 말이야. 수도권 자체는 지금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심판해버린 거거든요. 니들은 국회에 있으면 안 돼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180석이 압승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수도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분류를 정치 세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왜 전라도 지역은 그렇게 또 솔직히 막 이렇게 몰아주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진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시간은 걸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이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과 그냥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실리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과 이걸로 쫙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대를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데 지금 실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발의 가짜뉴스 가지고도 사람을 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짜뉴스만 정말 잘 잡는다면 이후에도 이 지금 빨간색 지역이 파란색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실리를 따지기 위해서 아주
뭐 단기간에 주는 공약 같은 걸로 속아왔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게 안 됐을 때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뭐 예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치는 정치인을 이제는 팩트 체크를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선거 막바지에 그 말씀하시죠. 그 다스베이다에선가요? 그러니까 알릴레오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가짜 뉴스. 방금 그 마찬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공작 정치. 공작 정치도 우리가 김을 뺀 겁니다. 저들이 공작 정치 프레임을 못 걸게. 세 번째는 우리가 실언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해찬이라는 선거의 베테랑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부 단속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서 선거 지금 얻어진 거고요. 저는 이제 하나만 추가시키면 저쪽에선 자꾸 우리한테 프레임을 걸려고 그랬어요. 조국 프레임도 걸려고 그러고 뭐 다른 프레임도 걸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진영의 그 지지하는 분들 중에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조국이 창피해? 그건 창피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조국 장관도 구하고 가족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싸우면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지휘하는 이해찬이라는 그 베테랑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 그 구도를 잡은 겁니다. 그분 말씀은 되게 놀라운 게 어떻게 하면 선거의 진이라는 말이 이번에 한 번 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박근혜랑 붙었을 때 이해찬 그 당시 대표가 중에 사퇴를 해버리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면 대선 졌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나는 이해찬 우리 당대표의 뭔가 좀 몸은 편찮으신 느낌은 있지만 그 머릿속에 역사적인 일을 해놓고 지금 이제 사실상 퇴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눈물 나는 어떤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고 관심 지역구로 잠깐만 몇 개만 가봅시다. 일단 날려서 가장 좋은 사람 나경원. 나경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경원 비호감 선거였다. 동작을은 나경원은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본인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대선을 노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유튜브나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출구조사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오픈하면서부터 그 선거 사무실을 보여주잖아요. 나경원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자기 입장 발표 안 하고 있다잖아요. 네, 집에서 울고 있을 했을지 거예요. 모르겠는데 관심 없나? 요거 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나경원은 관심병, 관심종자, 나서기 대장 이런 캐릭터예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 기억들 하시겠지만 황교안과 둘이 경쟁했었잖아. 원내대표 할 때 서로 이렇게 언론의 앞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빠로 들고 서 있던 모습이 나경원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영웅 심리 같은 게 좀 있고 그 상황에서 그 비호감적인 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원내대표 할 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악담들을 했습니까? 달창이라고 표현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호감도가 이만큼 올라간 우리가 15,000명 대상 투표했더니 66%가 나경원 떨어뜨려야 된다. 요거는 분명히 지금 나경원 씨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왜냐면요. 또 어디 지역 옮겨서 뭐 하겠어요? 이제 바쁘죠.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조사도 수사를 받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면 이 사람 미국으로 튄다라고 그 제가 주장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 못 가요. 갈 수가 없네. 네. 일본도 갈 수가 네. 없고. 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걸로. 그리고 고민정 여긴 굉장히 장하다라 이런 느낌 들어요. 장하다. 고민정 후보가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쉽게 표현해서 고민정에 대한 호감도가 있고 오세훈에 대한 비호감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초반에 한두 번 제외하고는 모든 여론조사를 박빙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딱 그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 500명짜리가 10개면 5,000명 대상 샘플인데 결국은 오세훈이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오세훈 아웃됐죠. 그러니까 저쪽의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윤건영 실장하고 그다음에 그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빙으로 이기긴 이겼지만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2번 정도 고민정 후보를 가서 인터뷰했었는데 한 번은 인터뷰하고 한 번은 그냥 뭐 취재만 했었는데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의사 전달한 능력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봤던 것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며칠 사이에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설을 예. 했는지 몰라도. 정치인들은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정치 썰에 의하면은 호감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로 두 번째인데 컨텐츠도 호감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컨텐츠가 훌륭한 사람이면.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주는 이미지랄까 이런 게 호감도가 높으면 정치인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 인기는 대단하죠. 왜냐하면 사진 하나 찍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러니까요. 마차보다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차 매기는 발언. 그러니까 저기 안티들이 몰려온다. 자, 그리고 황교안이 떨어진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민경욱도 우리가 그 단일화 안 하면 민경욱 들어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떨어뜨려 줬어요. 이따 그 이야기는 다시 하시고 따로. 다음에 저는 정청래 의원의 입성도 굉장히 감동적 일이라고 봐요. 정청래, 컷오프, 김종인, 추호, 손혜원 이 과정 속에 탈당하지 않고 컷오프면 탈당해서 출마할 수 있거든요. 네. 경선 나가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정청래 보니까 이게 징검다리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뭐 출마 못하고 당선되고 이 과정인데 정청래의 복귀는 민주당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그 당시에 그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뇌창 결단이었겠지만 그리고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잘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유세단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걸로 그분은 그 전에 일반 국민들이 가졌던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다 일소시킨 분입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에 어찌 보면 4년 내내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치적 미래를 국회의원 했던 것보다 더 탄탄한 구조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어가면서 자기 충전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일반 눈높이도 좀 파악하고 이러면서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참 좋은 예를 만들었던 그런 정치인이 그러니까요. 다시 국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될 거란 생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데 정청래의 국회에 귀환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정 의원이 이긴 그 심재철 그러니까 그 당은요 당대표 탈락, 원내대표 탈락.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리더십이 붕괴돼 버린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이 진짜 큰일 하나 한 거죠. 저격을 해서. 그러니까 홍준표를 제외하고는 그 당에서 지금 대선 주자를 할 만한 걸로 거론되는 사람은 다 낙선시켜 버린 거예요.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현주의 탈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박재우 당선인. 자, 그 이현주 남편 정말 희한한 캐릭터더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깐족거릴 수가 있냐? 정말 사랑하나 봐요. 상대당 후보가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V자 기호 2번 막 흔들면서 그렇게 깐족거리는 캐릭터는 처음 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다가 무슨 폭행 논란이 있었고 네. 이현주의 낙선은 사필규정입니다. 아 그래서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집신도 짝이 있구나. 우리 아니, 정변을 비롯한 집신들도 다 짝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쪽에는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생각해 봐봐. 상대당 후보가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버젓이 이현주 남편이라는 그 거기 표시를 달고 가서 막 깐족거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미친놈이지. 부부의 세계란 알 수 없죠. 여기 태국민 얘기 잠깐만 잠깐만 할까요? 그 부부가 아닐지도? 네. 아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 내 아, 말은 운동화.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함께 있다가 무슨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선거 때만 잠깐 써먹고만은. 자 이현주의 탈락도 있고요. 알바 고용한 겁니까 그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광주 쪽이죠 사실은. 전남 쪽, 전북 쪽, 정동영 탈락, 천정배 탈락. 양양재 후보가요 득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60%가 넘어요. 천정배나 정동영이면 사실상 대선 주자급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정동영이란 정치인은 실은 그 본인이 낙선하고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빛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진중업 사태 그렇죠, 등등.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의 자세로 정치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 관악의 보궐선거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이분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전에 열린우리당을 이끌면서 의장으로서 잘 이끌지 못했던 정치적 과오는 그냥 정치적으로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동작을도 나왔었던. 동작을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지나친 과욕, 아. 지나친 과욕이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박지원 의원이 탈락한 것도 충격이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지역구에 한 석도 못 얻었죠. 비례도 한 석도 못 얻었죠. 완전히 당이 분해돼 버린. 3%도 안 나와서 아. 선거비 저는 보전도 못 받.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제가 이제 김정화 대변인 하다가 지금 대표하는 분 네. 그분의 캐릭터를 잘 몰랐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분은 그냥 당의 그 논평만 하는 사람이지 뭐 지상에 안 나오잖아요, 잘. 그래서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지난번에 TV에 한번 연설로 나왔습니다. 근데 야,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비호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방송 시간 내내 독서를 그래서 이 사람 국회에 들어오면 큰일 나겠구나. 어? 미친 개 XX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친 게시판이었구나. 아 그렇죠 게시판. 미국이랑 친한. 너티 스포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례 3번 받았었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는데 위험했네. 위험했어요. 네. 자, 그래서 강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충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고, 뭐 김부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의 탈락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쪽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캠페인이 먹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강남에서는 보면은 지금 그런 얘기 있었죠. 나경원 간이 배현진 온다 이런 것처럼 이제 나경원과 이현주를 잇는 제 3대 국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진짜 비호감들 많아요 보면. 네, 사실 배현진은 그쪽이 이제 제가 좀 살던 데 지역이라서 좀 아는데 거기 지금 재개발 아파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선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배현진은 헬리오시티만 그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지금 대규모 단지에 한 10,000세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현진은 좀 안타깝지만 또 당선돼서 막 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대현진이 국회 들어간다고 한들 뭐가 바뀌어요? 거수기 역할. 아. 그리고 뭐 홍준표가 이제 당으로 돌아오고 당 대표 선거에 나가고 그러네. 배현진 대변인 이런 구조로 나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게 홍준표만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당이 지금보다 좋아지냐고요. 지방선거 때 그 당대표직 사퇴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실지 모르지만 막말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만 살려놨다는 것은 그 당에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 제가 제일 그 아쉽고 안타깝게 본 지역구가 송파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재도 갔었고 최재성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4선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4선이 된 건데 이번에 이제 5번째 본인이 들어가면 65년생입니다. 젊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가서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그 열변을 토하시고 연설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아무런 컨텐츠 없는 배신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현진을 그쪽 지역 주민들은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삼전동, 석촌동 지역은 약간 그 주거 환경이 약간 떨어지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거지가 약간 고가가 아닌 그쪽에서는 최재성 의원을 응원하는 표가 많이 나왔고 반대로 고가 아파트 쪽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락시형 아파트가 헬리오시티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 세대가 전입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젊은 세대가 들어가도 그들은 고가 아파트에 전세를 살 정도면 부자기 때문에 젊은 기득권자들이구나라는 게 판명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초나 강남이나 성파는 종부세죠, 종부세. 나는 세금 많이 내기 싫다. 아직도 나는 집으로 돈 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보면 강남권이 갖는 그 뭐랄까 그들만의 특유의 이기성을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배현진이 국회에 들어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 이미 그 버스는 지나갔지만 최재성이라는 정치적 역량 있는 사람이 가서 종부세에 대해서 한마디 해서 그들의 그 민원을 조금 이렇게 그 가미시키는 법률 가미시키는 거하고 배현진이 국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우리의 의사를 잘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대표성을 그 우리가 부여함으로써.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아까 말씀하신 수성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그 대처 과정에서 얼마나 대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건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호영 뽑은 겁니다.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방관하던 사람을
최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앙에서 통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 반대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배현진을 지금 그냥 꽂아 놓은 이게 겁니다. 복을 발로 찬 건데요. 네. 그 강남권에 있는 출마했던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지역만을 위한 공약으로 종부세 인하 같은 것을 공약으로 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충격은 아마 태구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태구민 역시 종부세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 태구민 그 우리가 일종의 단독 낸 그 방송 있잖아요. 그게 짤도 그렇고 원 방송도 그렇고 다 노딱을 맞았어. 나는 방송 내용 때문이라고 봐요. 미성년자.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완전 노딱을 줬더라고. 광고를 아예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을 갖고 있는. 태국민 이름 들어가서 딱 붙은 거 아니에요? 이름 자체만으로 너무 야해서. 근데 태구민이 이제 그 강남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요즘 오늘 아침부터 강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나 잠시 월북 갔다 올게. 네, 지금 왜 빨갱이를 그렇게 싫어하는 강남 사람들이 빨갱이를 왜 뽑았냐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강남에서 태구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태구민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태구민이 북한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사실 외국에서 체류했던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였는데 그 사실 영국에서 굉장히 상류층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기 영국에 살다 오신 황 작가님 잘 아시잖아요. 물가가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도 영국을 가면 정말 지갑 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굉장히 상류층 생활을 했고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탈북을 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 정도의 생활선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도 나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상류층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자체가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 만나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점을 많이 어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탈북민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싹 빼고 그렇게 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공약이 진짜 웃긴 게 있더라고요. 탈북민이 대학을 갈 때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 이것과 앞으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막겠다. 이거 뭐지? 너무 빵 터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부터. 태구민을 대북 특사로 보내자. 북한으로 보내는 거야. 아마 못 들어올 겁니다.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인도적으로는 이 사람 그 인터폴이 수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국에 그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얘기는 그 평양에도 그 영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외교 관계가 수립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영국에서 그 북한 대사관에 쓰는 자금은 실은 상호간에 인정해준 돈이거든요. 근데 그 공금을 횡령한 겁니다. 580만 불이라는 거대한 돈을 60억에 해당하는 돈을. 그럼 이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저는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미국 가면 나는 다 뺏길 텐데 아니면 영국에서도 뺏길 텐데 그 돈 보장해줘. 그 다음에 한국 가면 여러 가지 딜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됐냐? 그때가 박근혜 정권 탄핵 그 무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신변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그랬을 걸로 예상이 되는 추정이 되는 정보 팔아먹기. 그렇죠.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영국의 그 정보기관이 MI6, MI5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임스 본드가 속해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에요. 예. MI5, MI6을 MI5, MI6로 합니다. 거기가 이제 어디에 미국 CIA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CIA에서 그 군용기를 보내요. 군용기를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너 미국 갈래, 다른 나라 갈래, 한국 갈래. 그러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그 제시하는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북한의 자기 딸, 그러니까
아들 2명은 데리고 왔지만 딸이 하나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 딸을 위해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지 모르죠, 뒤로. 그러면서 우리 아마 가면은 국방이나 외교이나 뭐 이렇게 정보 이런 데 갈 텐데 거기서 나온 정보를 아마 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왜 민주당에서는 태국민에 대한 이슈화를 못 시켰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검증 과정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통일부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북한에서 나온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날 방송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로 들어왔지만 이런 사람이 사실 무슨 힘을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한테 리스크이기도 한 거지만 뭐 국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자기 지역 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한 거야. 차라리 김성곤 후보가 들어오는 게 강남을에 더 좋죠. 아니 하나의 그 경우를 제가 그 상상해 보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 국회에 연설을 옵니다. 태국민 옆에 있는 걸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놈이에요, 이 놈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지금 김정은이 남한에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총선 때 강남으로 출마해라. 그럼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 그런 거 같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분들 꽤 많습니다. 낙선한 사람들 중에. 네, 모든 일에는 오게티가 있거든요. 18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대적 압승. 범민주진보 다 합치면 190석을 얻는 정말 미중유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안타깝게 낙선한 분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